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이번에도 증인도 참고인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이런 맹탕 청문회는 일상이 됐습니다.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에 의도가 있다고 해도 문을 아예 걸어 잠그는 여당의 태도에선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홍명보호가 오늘 오전 10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맞붙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 진출이 확정되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출전 선수의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남아공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3부에서 전문가와 자세히 전망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야당은 부동산 의혹부터 모두의 창업 사태 관련까지 송곳 검증을 벼르는 반면 여당은 말도 안 되는 흠집내기라며 적극 방어에 나설 태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임기를 2달 앞두고 전격 사퇴하며 연임 도전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거취는 오직 당원이 결정할 문제라며 사퇴 압박을 일축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널뛰기 장세 끝에 코스피 8,4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급등하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고 SK하이닉스는 다음 달을 목표로 미국 나스닥 상장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오늘 오전 10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은 선발 라인업 변화를 예고했는데 손흥민과 오현규를 동시에 출격시키고 공격 성향이 강한 옌스 카스트로프를 기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이란에 투입될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에 미국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통보해왔다며 비용 징수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하루는 폭락했다가 하루는 반등하는 시장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성 속에 어제 우리 시장은 반등에 성공해 8,400선을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0원대로 마감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화요일 다음 날 1.86% 오른 8,356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에 8,000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3.26% 오른 8,47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널뛰는 장세에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장중 공식 발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97.78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등락을 오가다가 0.98% 오른 258만 원을 기록했고 장 내내 상승폭을 줄였다 키우던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폭등한 34만 500원의 거래를 마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전환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회복해 2% 오른 90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였는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이 순매도한 주식 자금은 누적 799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3월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됐고 2월과 5월은 코스피가 신기록을 경신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과 자산 배분 조정, 즉 리밸런싱 목적으로 주식을 팔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외국인 리밸런싱에서 주가가 상당폭 또 조정을 보였다가 또 그간에 최근에 다시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졌을 수도 있고요. 또 한국은행은 외국인 주식 자금 유출이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0원을 뚫고 1,541.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매도가 완화되면 원화 가치 절하 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환시장 거래 24시간 연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상장을 목표로 최대 45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을 발행해 다음 달 10일 나스닥 상장을 추진합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석 달 만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겁니다. ADR은 미국 증시에서 해외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대체 증서입니다. 미국 예탁기관이 해외 기업 주식을 보관한 뒤 예탁 증서를 발행하면 미국 거래소나 장외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직상장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을 위해 1,779만 주를 새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종가 255만 5천 원을 적용하면 조달 자금은 45조 4,500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 자금 규모는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확보한 자금은 용인 반도체 생산단지와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반도체 제조 장비 구매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ADR 상장은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 접근성을 높여 세계 자본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ADR의 구체적인 상장 일정은 감독기관의 승인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 추진 소식이 알려진 뒤 시간의 거래에서 4%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방 반도체 단지 신규 조성 계획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과 충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데요. 청와대는 기존의 용인 클러스터 사업 역시 그대로 진행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서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조만간 공개될 거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기회가 마련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용인에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옮겨가는 것이냐는 일각의 우려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에 수도권에 짓기로 한 공장은 그대로 짓는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지 수도권에 있는 게 옮기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만큼 다 짓습니다. AI발 반도체 수요 폭발로 단지는 더 조성해야 하는데 수도권에는 땅도, 전력도, 용수도 부족해 지방에서 추가로 부지를 찾는 거란 의미입니다. 투자 규모만 수백조 원에 달할 거로 예상되는 만큼 이해관계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신경 쓰는 분위기도 엿보였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닥치고 지어야 한다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공급 확대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폐교들도 많잖아요. 그다음에 공공으로 가용한 어떤 공공 분야가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주택 문제는 자신에게 가장 어렵다며 이를 풀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진보정부에서 집값이 더 오른다는 일각의 지적은 게으른 관찰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실장은 관심이 쏠린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 결정하려 한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야당은 부동산 의혹부터 모두의 창업 사태까지 송곳 검증을 벼르는 반면 여당은 무리한 의혹 제기라며 적극 방어에 나설 태세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2층짜리 전원주택 앞 가지런한 잔디와 손질된 조경수가 보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소유였던 별장인데 정원으로 꾸며진 앞마당은 토지 지목상 밭입니다. 농지를 정원으로 꾸민 건 불법. 양평군도 이미 지난해 8월까지 원상 회복하라는 통지를 보냈지만 한 후보자는 총리 지명 뒤에야 일부 철거했습니다. 별장 주변도 역시 농지로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땐 이 땅을 주말 농장 목적으로 샀다고 소명했습니다. 제가 사실 주말 농장을 할 생각으로 매입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당시 한 후보자가 사들인 이 일대 농지는 1151제곱미터로 농지법상 주말 농장을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한 후보자도 당시 취득 관련 서류에 농업 경영, 즉 자기 책임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써놨습니다. 한 후보자는 논란이 된 양평 땅들을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모두 팔았습니다. 서울 종로에 소유한 건물의 불법 증축도 문제가 됐습니다. 한 후보자 남동생이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건물은 이미 1년 전부터 무단 증축 사실이 적발돼 구청에서 시정 명령까지 받았지만 철거 공사는 총리 지명 이후에야 시작됐습니다. 부랴부랴 문제 해결에 나선 모습인데 역삼동 오피스텔 등도 최근 줄줄이 처분하며 한 후보자는 청문회 이틀 전에 극적으로 1주택자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 증여 의혹 등 부동산 문제와 이른바 네이버 내각 논란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창업지원자 5천 명의 아이디어가 유출된 중기부 모두의 창업 사태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송국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를 구축한 그 업체의 임원이 네이버에서 11년 근무한 사람이라는 것.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총리 후보자의 선관위 친인척 채용 결과 등 검증과 상관없는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네이버 출신은 총리하면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주장은 그만하시고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위원으로 이미 청문회 무대를 통과했지만 행정부 2인자를 향한 검증은 더 깐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 없는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 일단은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2대 국회 하반기의 원구성 협상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척이 없다면 18개 상임위를 전부 가져가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으로 못 박은 수요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은 명단을 내지 않았습니다.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또 만났지만 핵심 쟁점, 법제사법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만 재확인했고 원구성 협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의자 하나 때문에 일해야 할 국회를 통째로 마비시켰습니다. 이 법사위 문제에서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세부적으로 논의는 전혀 진행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당이 협상한 것만 8차례, 결국 민주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요일 정오까지 국민의힘 반응이 없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가져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우선 처리한 뒤 이를 지렛대로 나머지 상임위 배분 협상에 나서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도 물밑에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 마비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문을 열어젖혀 멈춰선 민생의 맥박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관례를 지키는 게 협상의 출발점이고 정무위와 산자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주요 경제 상임위도 우리 야당에서 가져오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다. 이런 측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대승한 뒤 전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갔던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역풍도 적지 않았는데 지방선거 이후 최근 지지율도 하락세라 실제 결단까지는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투입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단에 미국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통보해왔다며 비용 징수 불가 방침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정 특파원, 이란은 IAEA 사찰단 수용 여부가 미정이란 입장인데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미국인 조사관이 사찰에 참여할 거라고 말했다고요. 네, 미국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 보도인데요. 이 매체 소속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찰단 투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이란에 들어갈 때 미국 조사관들이 동참할 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IAEA 사찰단이 적당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현장에 투입될 거라고 말하면서 사찰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입니다.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한 건 아니며 향후 협상 뒤 결정할 거라고 밝혀온 이란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관리들이 종전 양해각서 관련해 모순된 발언을 내놓고 있다면서 지양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사찰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후속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오찬을 위해 연방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이 아주 큰 양보를 하고 있다며 협상이 아주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매우 협조적이며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이란에 가서 해야 할 일을 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ran is making very big concessions. We'll see what happens, but it's been very, very, very powerful. It's going very, very well. 이란의 경제적으로 너무 큰 양보를 성급히 내준 게 아니냐는 미국 내 비판을 불식시키고 협상 주도권이 미국에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이 파행될 경우 이란에 대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비교적 순화된 표현을 쓰며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 문제 이것도 계속 불씨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무료 통행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 이야기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용도 징수되지 않고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소셜미디어에서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와 보험료, 그 밖에 어떤 종류의 비용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이란이 미국에 알려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 통보가 거짓이라면 후속 협상은 즉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 비용이 징수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지 60일 협상 기간 이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까지 최종 합의됐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걸프 3국을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해협을 국제 수로로 규정하면서 어떤 국가도 이용료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I know of no country on the planet that supports tolling or a fee for the use of the straits. That's not going to happen. 루비오 장관은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할 이란과의 실무 회담이 이달 29일 또는 30일 스위스에서 열릴 것이라며 아마도 30일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실무 협상은 여러 작업 분야와 개별 주제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후속 협상 과정에서 걸프 동맹국들의 안보를 해치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뿐 아니라 영내 강국인 이란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들 국가의 불안 달래기에도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된 가운데 우리 선박 4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해 빠져나왔습니다. 남은 18척 역시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정상 항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23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대기하던 HMM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설 글로리호가 이란 라라크 섬 인근 해역을 빠져나옵니다. 비슷한 시각 HMM의 컨테이너선 다오노 역시 해협을 지나 오만 소하르항에 도착했습니다. 유니버설 글로리호와 다오노를 포함해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 4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종전 합의 후 처음으로 빠져나온 2척과 달리 이번에는 4척 모두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공식 승인을 받아 해협을 지났습니다. 희망 통항이를 신청을 했고요. 그 신청 이후에 어제 새벽에 저희 2척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2척이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서에 서명한 뒤 우리 배 6척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왔습니다. 해협에 남은 우리 선박은 18척으로 줄었고 타고 있는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을 포함해 모두 108명이 됐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니버설 글로리호는 여수로 나머지는 다른 목적지를 향해 정상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충돌 변수는 물론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레바논 문제가 다시 격화될지 안 될지는 현재로서는 미국이 그걸 누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과 협상 진전에 따라서 다르죠. 정부는 일단 해협 내에 대기 중인 나머지 18척의 선박에 대해서도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는 한편 매일 오전 현황을 정리해 공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외부 공격으로 폭발 피해를 입은 HMM 소속의 나무호는 현재 수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본격적인 통항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월드컵 소식입니다.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오늘 남아공과 운명의 3차전을 치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은 어제 활기찬 분위기 속에 마지막 훈련을 마쳤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명보 감독은 비겨도 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꼭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아공전 선발 라인업과 관련해서는 두세 포지션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감사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장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어렵지만 회계 검사는 헌법상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취임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 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어렵지만 국가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는 헌법상 책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자료 수집을 거쳐 구체적인 검사 법이나 기관이 정해지면 다음 달 정도엔 실질 감사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확보한 서면 자료 분석 등을 거쳐 다음 달엔 감사관을 선관위에 직접 파견해 본격적인 감사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행정안전감사국을 중심으로 이미 감사관 30명가량이 자료 수집에 나선 상태입니다. 예산 편성과 운용, 계약 관리, 물품 취득이나 보조는 물론 담당 공무원의 회계 처리 업무 수행까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그거와 연관되어서 살펴볼 수 있는 회계검사 사항은 다 살펴봐야지. 김 원장은 회계검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법적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또 고질적인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위헌 문제로 인해 감사헌법 개정으론 한계가 있다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체육단체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았던 여성의 신원을 특정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체육단체의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막은 여성입니다. 성조기를 두른 채 뒤로 돌아 출입문 앞에 1시간 넘게 버티고 서면서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재에 나섰고 시위 참가자들도 한 발 물러서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용품만 꺼내오겠다던 체육단체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고 펜싱 국가대표 선수단은 개인 장비도 챙기지 못한 채 국제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체육단체는 9개 종목이 직간접적으로 입은 누적 피해액이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8일 만에 체증 자료를 토대로 이 여성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입니다. A씨는 당시 개표소 안에 있던 투표지와 투표함 보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고
조만간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은 A씨를 포함해 경기장 진입을 막은 3명의 신원을 특정했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늘 재개됩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4명이 냈던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모두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4명에 대해 중단돼 있던 재판이 재개되는 건데 재판부는 그동안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서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소환합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이를 국방부로 회수하는 과정을 조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수사단을 이끈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항명죄 수사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을 무더기로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 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청탁받은 지원자 100여 명을 채용하게 지시해서 인사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3년 5월 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의원은 같은 해 9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튜버 쯔양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김 대표는 쯔양 측을 상대로 무리한 취재를 시도하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피서지인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내일 정식으로 개장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름이 길어지면서 9월 중순까지 문을 여는데요. 피서객 맞이 준비에 한창인 해수욕장을 차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상구조대원들이 인명구조 훈련에 나섰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어 목표를 향해 헤엄치고 체력 훈련도 진행하며 물놀이 사고에 대비합니다. 정식 개장을 눈앞에 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이 길어지면서 이제 6월 개장도 더는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기도 하고 이제 여름이 살짝 길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살짝 더운 김에 친구들이랑 이제 해운대로 놀러 와서 딱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씻어낼 샤워장은 이미 설치됐고 피서용품 대여소 설치도 준비 중입니다. 중장비는 백사장을 쉴 새 없이 오가며 울퉁불퉁한 모래밭을 평평하게 합니다. 개장 전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안전대책입니다. 인명사고에 대비한 구조대원은 정식 개장 기간에만 배치됩니다. 피서객의 안전이 제일 큽니다. 이제 우리가 개장기를 잡아야지만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길게 잡았습니다. 여름의 시작이 빨라지고 9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다 보니 해수욕장 폐장일도 과거보다 늦춰지고 있습니다. 정식 개장 후 해운대 해수욕장은 9월 중순까지, 송정 해수욕장은 8월 말까지 피서객들을 맞이합니다. 해운대구가 9월까지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건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9월 방문객이 한여름 못지 않았다는 게 해운대구 설명인데 지난해 개장 기간 방문객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999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곳곳에서 월드컵 거리 응원이 열릴 텐데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거리 응원 전후로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어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동해안은 낮까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최대 80mm로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별리그 3차전이 치러지는 멕시코 몬테레이는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서 실제 체감 더위는 더욱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온도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1도, 부산 2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이맘때 초여름 수준 보이겠고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선선하겠는데요. 서울 27도, 강릉 21도, 광주 2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시각 기온 뉴스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오늘 오전 10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은 선발 라인업 변화를 예고했는데 손흥민과 오현규를 동시에 출격시키고 공격 성향이 강한 옌스를 기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우리 증시가 널뛰기 장세 끝에 코스피 8,4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급등하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고 SK하이닉스는 다음 달을 목표로 미국 나스닥 상장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야당은 부동산 의혹부터 모두의 창업 사태 관련까지 송곳 검증을 벼르는 반면 여당은 말도 안 되는 흠집 내기라며 적극 방어에 나설 태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이란에 투입될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에 미국인이 포함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통보해왔다며 비용 징수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임기를 2달 남기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연임 도전 첫 발을 내디딘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이라며 연겁 후 몸을 낮췄지만 사퇴 이후 첫 행보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책임론을 고리로 친명계의 불출마 압박이 몰아쳤지만 정청래 대표는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 연임 전례에 따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의결 직전 사퇴하며 사실상 연임 도전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저의 최고위원 주재 회의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출마 선언 같았던 17분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 대표는 대통령 이름을 무려 36차례 언급하며 명청은 한몸 공동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임기를 2달 남기고 사퇴한 건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거냐는 물음에는 거듭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썼고 첫 공개 행보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국제도서전 행사에 문 전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에 사전 약속도 없이 깜짝 방문한 건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셔서 온기를 느꼈다, 등을 토닥여주셨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사퇴 일성에서 노무현 정신과 개혁 정체성을 천명했다는 점과 엮어보면 친노, 친문 세력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친명계는 여전히 불출마를 종용하고 친청계도 가만히 있지만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 선장이 둘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호의 선장이시고요. 저희 민주당 호의 선장은 정청래 당대표십니다. 목소리를 아끼던 의원들도 지금은 선당 후사가 먼저라며 일부 후퇴를 제안하고 있지만 사퇴 배수진까지 친 이상 정 대표의 출마는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차기 당권 유력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6말 7초쯤 링에 오를 걸로 전망됩니다. 그때쯤 민주당 당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경쟁 과열이 지지율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번 치료를 받던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당 안팎에 분출하는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당 재장악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당내에선 이미 포스트 장동혁을 찾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엿새 만에 국회로 돌아온 장동혁 대표는 참정권 수호와 특검이 새겨진 회견장 현수막을 응시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느냐며 하나돼 함께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특검과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는 사퇴 압박을 사실상 해당 행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거취는 오직 당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내부 싸움으로 흩어진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장 대표는 조만간 당직 개편 등을 통해 당권 재장악에 나설 거로 전망됩니다. 신한동훈계는 즉각 패장이 뻔뻔하다, 최소한 재신임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거취 논쟁의 조속한 종식을 연일 강조하는 등 당내에선 이미 장 대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 강연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영남구주리와 친한계까지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몰렸습니다. 오 시장은 사퇴 의사가 없는 장 대표를 밀어붙이기보단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질서 있는 퇴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진의 역할론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치 과잉 시대, 정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당대표 대신 원내 중심 정당으로의 재편도 제안했습니다. 피 흘리는 사람 없이 마음속에 상처 있는 분들의 숫자를 최소화하면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해법이 되겠죠. 이 문제만큼은 원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 의지 표명과 별개로 당내 관심은 이미 차기 당권을 향해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 거취 의견 수렴을 위한 선수별 회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입니다. 그날의 참상을 생생히 기록한 96살 참전 용사를 나혜인 기자가 만났습니다. 평범한 엔지니어를 꿈꾸며 시작한 대학 생활은 전기과 1학년, 기말고사 날 터진 전쟁으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인민군 징집을 피해 숨어 다니다 흥남 철수작전에 투입된 국군에 자원해 입대했습니다. 가족과 지금까지 이별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학교를 들어가자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되고 군대에 들어왔으니까 참 속이 아팠습니다. 언제나 이제 가족 생각하면 눈물 나죠. 눈 덮인 설악산에서 겪은 치열한 고지전. 수차례 죽을 고비와 마주했던 극한의 환경은 당시 부대에서 작성한 전투상보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북한군 기습에 눈앞에서 전사한 상관의 마지막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 아픔입니다. 바른 쪽으로 이제 쏘면서 왼쪽 손으로 이렇게 김사사 부르니까 김사사가 대답이 없어. 거동하기 어려운 나이가 됐지만 육군 명예의 전당에 새겨진 전우 이름 앞에선 힘주어 거수경례를 올려봅니다. 후배 장병들에겐 선배들의 희생을 잊지 말라고 빼곡히 적은 200자 원고지들을 남겼습니다. 선배 전우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담겨있는 6.25 전쟁 기록물은 국가문화유산입니다. 이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을 해서 후대에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인 기록들은 검수와 복원,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 역사로 남게 됩니다. 8만 점 넘는 6.25 전쟁 기록물이 지금도 이곳에서 복원되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두 떠나도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사료로 남겨 보존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복원 사업은 오는 2032년까지 계속되고 재가공된 전쟁 사료는 일반에도 공개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최전방 장병들을 만나 적을 압도할 강력한 억지력을 강조했습니다. 군대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정인영 기자입니다. 장병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군복을 갖춰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병장에 등장합니다. 한껏 각이 잡혀 있는 부대원들 사이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합니다. 국민의 군대! 이 대통령이 6.25 전쟁 주간을 맞아 서해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았습니다. 우선 주요 화력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세계적인 명품 무기로 평가받는 우리 K9 자주포를 체험했습니다. 사격장 현장도 시찰했는데 K2 소총 10발을 발사해 표적지에 모두 명중시켰습니다. 다 들어갔어. 다 맞았어. 이 대통령은 이어 연평도 평화전망대에 올라 북녘땅과 인근 해역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경계작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와 있던 중국 어선들을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단속 선박을 상주시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북한 선박도 아니고 중국 선박이 아마 경계 지점에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걸 못하게 했어요. 장병들과 별도 오창 간담회에선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했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징집 규모 축소와 선택적 모병제 구상을 밝히고 군을 위한 투자도 늘려 세계적으로 강력한 군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는 목적인 동시에 안보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죠. 그러나 역시 그 평화조차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의 최전방 부대 방문은 굳건한 안보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청년들과 적극 소통하려는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25 전쟁 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또 참전용사 유가족과 위로연을 열고 이들의 희생에 감사와 위로도 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이란에 투입될 국제 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에 미국인이 포함될 거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 트레이 잉스트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인터뷰에서 사찰단을 이란에 투입하는 일을 서두를 건 없지만 IAEA가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이란에 들어갈 때 미국 조사관들이 동참할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자국이 IAEA 사찰을 수용했다는 미국 발표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찰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의 양해각서에 미사일 관련 내용은 없다면서 미사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이 없었다면 이란도 가자 지구처럼 파괴됐을 거라며 최소한의 생존권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탄도미사일은 MOU의 일부가 아니며 앞으로도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اگر ما موشکامون که برای دفاع از خودمون بود نبود 특히 이란의 미사일 능력은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어떤 나라와도 방어 역량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거라 말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을 노인도 아이도 가리지 않고 가자 지구처럼 처참하게 짓밟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수단이기 때문에 타협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을 휴전으로 이끈 핵심 중재자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국과 이란이 맺은 MOU에 탄도미사일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Was never part of the agenda which was discussed. It is not part of the MOU and it was never on the table. 또 어떤 나라는 탄도미사일을 가질 수 있고 이란은 가지면 안 된다는 식의 이중잣대는 있을 수 없다며 이란도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 과정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며 합의를 깰 수 있는 어떠한 혼란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잔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인종 청소는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어린이를 고의로 표적 삼아 집단 학살을 했다는 유엔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3년간 무려 2만 명의 아이들이 숨졌는데 이스라엘은 허위 날조라고 반발했지만 국제사회 비난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지구 주택가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دمار لا طلعنا قواع ولا طلعنا إشي طلعنا بطولنا بعرضنا لا في ملابس نلبس ولا في إشي طول. 이스라엘의 공격은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아이들이 머무는 주택가나 학교에 고성능 무기가 쏟아지면서 피할 틈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희생된 아이들이 지난 3년 동안 2만 명이 넘습니다. اليوم هم ضاربين اطفال انسلبوا من الاطفال هذول انسلبوا من الاطفال قولوا لي انسلبوا شايلين سلاح شايلين دبابات حسبي الله عليك يا اسرائيل يا رب. 유엔은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군이 노골적으로 아이들을 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호물자를 막아 아이들을 굶기고 학교와 병원에도 폭격을 퍼부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휴전 이후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That the Israeli authorities and the Israeli security forces have deliberately targeted and killed Palestinian children and destroyed their childhood. 이스라엘은 중상모략이고 허위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벌인 짓은 집단 학살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포함한 당국자들이 그런 학살을 부추겼다고 결론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치를 훌쩍 넘어서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론은 3분기에 1년 전보다 346% 증가한 414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마이크론은 6분기 연속 세 자릿수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커 마이크론 매출 성장세는 한동안 더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에 마무리된 미국 뉴욕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이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5% 올랐지만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 0.43%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나흘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IC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의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3.74달러로 전장보다 4.33% 하락했습니다.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70.34달러로 3.92% 내렸습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국민이 10명 가운데 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DHD 치료제 처방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살 빼기 용도로 쓰이던 식욕 억제제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우리 국민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884만 명이던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2,020만 명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처방량은 19억 5천만 개가 넘어 환자 한 명당 연평균 97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셈입니다.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약은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로 지난 한 해에만 1억 800만여 정이 처방됐습니다.
ADHD 환자 숫자가 증가하고 유병 환자의 치료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지만 오남용 우려도 여전합니다.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잘못된 소문을 믿고 학생들이 부작용을 무릅쓰고 복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을 오남용할 경우 두통, 복통, 불면증, 그리고 심하게는 환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성 진통제로 중독 우려가 큰 펜타닐 패치는 지난 2년 사이 처방받은 환자가 35.7%나 감소했습니다.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정책이 도입된 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식욕 억제제도 처방이 줄어들었는데 비마약류 비만 치료제 처방량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여전하다고 보고 예방은 물론 관리 감독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 안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을 출범시켜 신속하고 촘촘한 감시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어제부터 일반 담배와 똑같은 단속을 받게 됐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속 첫날 현장을 최기성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10m 안에 있는 한 골목길입니다. 단속원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선생님은 건강식적 구조를 위반하셔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날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는데 아직 전자담배가 단속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범주에 새로 들어왔고 정부는 2달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기존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냄새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단속을 할 수가 없었고요. 금연구역에서 연초나 관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전에는 이제 전자담배랑 이제 연초랑 헷갈리셔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전자담배도 사용 안 되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배 자동 판매기도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나 소매점 내부 등 정해진 곳에만 성인 인증 장치를 달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다음 달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 시행일 이전에 반출 수입된 제품인 걸 소명하면 과태료가 취소될 수 있어서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단속의 한계로 남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6월 20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요즘 말이 많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 하고 말하기도 했는데 기대한 효과는 없고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만 커졌다는 중앙일보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홍콩 등 해외 증시로 빠져나가는 돈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뒤부터 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요. 같은 성격의 홍콩 증시 상장 상품에 대한 투자 금액과 발행 자수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금융당국이 내세웠던 환율 안정 효과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7년 만에 1,541.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도입 때 우려했던 부작용은 그대로인데요. 코스피가 급락한 그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7개 상품의 평균 하락률이 25.6%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94.81로 마감했는데요. 2009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76주년이죠. 서울신문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참전 명예수당을 다뤘는데 거주 지역별로 최대 월 52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별 참전 명예수당을 그래프로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전북 정읍과 전주가 월 14만 원으로 가장 낮고요. 강원 화천구는 월 66만 원입니다. 유공자들 입장에선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다른 게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사례에 비춰서 국내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은 월 300만 원, 호주와 뉴질랜드는 월 200만 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현재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 명의수당은 월 평균 26만 원이고요.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 49만 원을 합치면 한 달에 75만 원 정도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서 지역별 수당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웨이팅홀 암행투어 문제를 짚은 기사 보겠습니다. 타인 결혼식에 하객으로 위장 참석해서 시설과 서비스 등을 확인하는 걸 암행투어라고 하는데요. 치솟는 결혼 비용 속 일부 2030 예비부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르는 사람 결혼식 가서 축의금 2만 원만 내고 둘이 밥을 먹고 간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결혼정보 공유 카페와 SNS에는 수천 건의 암행투어 후기와 체크리스트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직접 암행투어를 겪고 불만을 토로한 당사자도 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 영상에도 이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 또 지인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행사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구경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던 겁니다. 암행투어 자체가 민폐다. 격식 있는 복장으로 와서 조용히 보고 가는 정도는 괜찮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일부 무례한 암행투어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2월 2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프랑스 등 유럽을 덮치면서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냉방기기 판매량이 1000배나 늘어났는데 대규모 에어컨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특원 기자입니다. 파리의 가전제품 판매장이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한밤까지 이어지는 살인적 더위를 견디다 못한 시민들이 선풍기나 에어컨 구매에 나선 겁니다. Je suis venue, j'ai même pas pris encore mon café ce matin. J'ai couru ici pour acheter un ventilateur, éventuellement une clim, mais en fait il y avait plus rien. 대형 유통업체 까르푸는 지난 22일 하루에만 프랑스 전역에서 냉방기기 3만여 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보다 판매량이 1000배나 증가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서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벌어져 10만여 가구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치권에선 에어컨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극우정당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부각하며 대대적인 에어컨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선 과도한 에어컨 가동은 결국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한 도심의 구조도 현실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어컨 설치가 늘어나는 것과 별도로 여전히 프랑스 국민의 78%는 에어컨이 친환경이지 않다고 평가할 정도로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Voilà, de faire en sorte que les pièces soient un peu plus sombres et plus aérées. Voilà, des petits gestes comme ça de ci de là pour la planète, c'est pas mal. 지구온난화가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에서 많은 기후 전문가는 더욱 극단적인 폭염 사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생존책을 찾기 위한 유럽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특원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호텔에서 방화로 불이 나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호텔 소유주인 7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를 말리던 남성의 아내와 아들까지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5시 택시 한 대가 주유소로 들어섭니다. 한 남성이 뒷자리에서 젓갈통을 들고 내리더니 주유 기계를 조작합니다. 한참을 헤매던 남성은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휘발유를 통에 담았습니다. 남성의 다음 목적지는 자기가 지분 절반을 소유한 근처 호텔. 어떤 이유에선지 호텔 출입구와 주차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덕에 불은 곧바로 꺼졌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 스프링클러 헤드가 작동을 한 상태여가지고 이미 화재가 진화가 된 상태였고, 남성은 범행 과정에서 전신에 2도 화상을, 이를 말리려던 60대 아내와 30대 아들도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대전 지역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숙객 45명은
화재 직후 스스로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네, 36개 객실 중 30개가 차 있던 터에 출입구에서 불이 번져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불을 낸 남성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 등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카를 몰다 공사장 가림막을 들이받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3시 10분쯤 서울 상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를 벗어나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과 공사장 가림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람이 다니는 육교로 돌진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광주시 태전동의 보행자 육교 위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속여 여성의 집에 들어간 뒤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어제 정오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집안에 있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아공과의 3차전이 펼쳐지는 오늘 우리나라는 심한 더위 없겠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치러지는 멕시코 몬테레이는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습도가 높아서 실제 체감 더위는 더욱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출근길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2도, 부산 20.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이맘때 초여름 수준 보이겠고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선선하겠는데요. 서울 27도, 강릉 21도, 광주 2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거리응원 나가실 때는 양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낮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5에서 최대 80mm로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